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입니다. 9월 20일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짓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미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3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심도 짙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7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구슬에 똑소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VSS의 정은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30포인트마저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조정을 받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30포인트 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는지 정우성 팀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도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오늘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다시 한번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장중 저점 대비 본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승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장은 지난주까지 국내 주식시장이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역시 3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추석 전 이후에 시장이 아무래도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예상됐지만은 장 막판, 즉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급격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선물을 매도했었거든요. 선물을 매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물량이 나타났었고,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견조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받쳐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은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1시 50분 이후에 급격한 선물 매수세를 유입되면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게 나타났었는데요.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선물 매도세를 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물량을 유발시키고 이 프로그램 물량을 받아가면서 물량을 확보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살아있는 이상은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은행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부산은행이 2% 이상 급등이 나타났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 3% 이상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는 PF 부실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융위기들이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 상승의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3분기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오늘 금융주, 즉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자동차들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자동차주의 강세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일본 경쟁업체들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고요. 두 번째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자동차주들이 가장 좋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반등을 이끈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금요일의 급등은 IT주들이 대변을 했었는데, IT주들이 급등이 나타나면서 약간 소외받았지만 오늘 다시 이런 어떤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강세, 즉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업종이 바로 IT 업종입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났지만은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왜 강하냐고 물어보면요,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결국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무려 2조 원 이상의 국내 주식시장을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38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즉 여전히 대규모 매수 우위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다우 지수는 1.3%가량 상승했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주간 단위로 보면. 그러면은 다우 지수의 상승폭의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스닥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은 결국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기술주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강해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 유동성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이 결국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유동성 투입이든 뭐든 결국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유동성 투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장중 조정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조정의 단기 고점이
185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2주 있으면 다시 옵션 만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를 환산해본다 그런다면은 1850포인트 이하로 지금 베팅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185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외국인들의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1850포인트대가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고 185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난히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여전히 저점 매수세가 유효하다. 저점 매수는 결국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았던 IT 업종을 제가 매수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강한 업종이 IT, 자동차, 화학입니다. 근데 왜 화학이나 자동차보다는 IT 업종을 제가 추천하냐면요. 우리가 1700포인트 이후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이끄는 것들이 자동차와 화학이거든요. 그러면은 IT 업종의 조정을 받은 데 비해서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IT 업종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자동차와 화학보다는 IT 업종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이후에는 IT에 대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은 IT 업종의 비중이 확대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전망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해외 증시에서 대형 이벤트들이 빵빵 터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금요일장이 어떻게 변할지 금요일장 대응 전략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장은 제가 조정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연휴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좀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번 주에는 미국의 어떤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지표 발표가 사실은 좋게 나타날 리는 만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냐, 좋게 나타나지 않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7월 이후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것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날 가능성은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더라도 주가의 하락 요인을 이끌 가능성은 적고요. 그리고 설령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FRB라든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표가 좋게 나타나면 호재지만은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급격한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금요일 날은 일정 부분 조정이 좀 예상된다 하지만은 금요일 조정을 좀 즐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한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금요일 날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이 나타난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 조정이 있겠지만 추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매주 월요일 순서죠.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정 팀장님께서는 기본적인 분석 또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890님이십니다. 경제 전공자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항목별로 보는 방법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치 분석이 꼭 필요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각각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간단하게 정리된 그래프 혹시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에게 제가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이 재무 비율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분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공부를 무려 10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만약에 가르쳐주는 이 한마디를 지금
지금 이 수업을 받는 중에서 다 이해하신다 그런다면은 저는 바보밖에 안 됩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의 한 분야로 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회계학이라는 전공 자체도 남아있고 대학원까지 간다 그런다면 6년, 8년 정도의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쉽게 이해할 것 같았으면은 회계라는 학문 자체가 전혀 쓸모없는 학문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은 이걸 쉽게 배우신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렵게 또는 길게 배우시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투자할 때면 그 회사를 10번 이상은 적어도 10번 이상을 방문한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 상태를 꼼꼼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제가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 한 종목에 대해서 100% 집중 투자를 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말이 좋으면 이제 집중 투자고 우리가 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몰빵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없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무 비율을 떠나가지고 이 CEO의 어떤 팬티 색깔, 수요일은 어떤 팬티 색깔을 입고 금요일은 어떤 팬티 색깔을 입는 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전공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또는 너무 단기적으로 간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도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주식투자에서 실패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답변 자체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시간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숲을 보는 게, 나무를 보는 게 맞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숲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상당히 좀 오래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편하고 조금 재미있고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어렵게 느끼신다 그런다면은 이 프로를 좀 열심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진리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정성 팀장님의 말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0389님이십니다. 재무제표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실제 종목을 사례로 들어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하는 건지 이 재무제표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가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기 전망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하락폭이라는 게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즉 재무 상태가 안 좋았던 종목들이 50%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은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0% 또는 3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즉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은 20%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이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예시가 좋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두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업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즉 2009년도 이후에 급격한 어떤 시장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어떤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 즉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0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고점에서 하락을 해도 40만 원대 일탈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이제 경기가 호전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때는 가장 먼저 4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뛰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흔히 우려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려감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말이 많았던 게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은 2008년도 5월달 주가가 31,950원이었었는데 이게 저가가 5,770원까지 갔거든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것이죠. 이게 몇 달 만에 일어난 상황이냐면 결국 6개월 만에
그리고 3만 원대의 주가가 5만 1천 원대까지 거의 뭐 6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락이 안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다르게요. 고점을 형성되는 시점을 잠시 살펴보면은 고점이 나타난다 그래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게 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6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런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안 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주가가 뭐 고점이 70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다 그러더라도 40만 원대, 즉 반토막이 겨우 났었는데 하이닉스는 하락을 크게 했죠. 물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는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재무제표, 즉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재무 상태의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재무 상태가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덜 되고요. 상대적으로 모멘텀에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강의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사항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대박클럽 시즌2는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다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은성 팀장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함께한 내용에 대한 궁금사항,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문자 보내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기는 투자, 위기에 강한, 그러나 찬스에 더 강한, 실전 투자의 진정한 승부사, 정은성 팀장의 가치주 발굴 비법, 그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고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율들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 오늘은 재무제표 보는 법, 그 중에서도 대차대조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대차대조표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얼마나 탄탄한 회사고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빚 갚을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가가 가장 큰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를 보는 이유는요. 얼마나 안전하냐, 즉 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서 떼일 것인가 떼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사실은 떼일 것 같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채권자라든가 아니면 망할 것 같은 기업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대차대조표를 꼭 확인하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요건에, 즉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부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자는 묻지마 투자를 단행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는 절대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의 기본 원칙을 어기지 말고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을 꼭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재무 안정성 진단법,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 갚을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동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동비율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우리가 유동비율이 얼마나, 즉 유동성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유동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값을 우리가 유동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동비율 같은, 즉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라 보면요.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눠져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동부채 역시 마찬가지죠.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정부채는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갚아야 될 부채를 고정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단기 자금 활용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유동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동 비율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기준이 150%가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가 150%라는 것이지, 뭐 150% 니네 꼭 지켜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동 비율은 150%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동 비율인데, 이 유동 비율이 150%라는 것은요, 유동부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가 1000억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유동자산이 1500억 정도 있다 그런다면은 아주 완벽한 어떤 유동 비율을 자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지금 1000억, 유동부채가 1000억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 내일 당장 1000억 갚어, 아니면 1년 이내에 1000억 갚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나 도저히 못 갚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채무자는 결국 이제 채권의 어떤 뭐 추심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동부채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한다 그런다면은, 야, 1년 이내에 너 1000억 다 갚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니네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즉 안정적인 비율이 우리가 유동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비율은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것을 유동비율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원뜻은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의 어떤 뭐 기준 자체, 즉 과연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따라서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금을 떨쳐내버릴 수 있냐가 바로 유동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유동성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당좌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당좌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것을 우리가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유동자산은요, 제가 앞서 유동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동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재고자산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또는 뭐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재고자산이 뭔지 아시죠? 기업의 재고입니다. 제품, 제공품, 반제품, 상품, 이런 재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인데요.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을 현금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상품을 팔아야겠죠. 상품을 팔아야지만은, 물건을 팔아야지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돈이 들어오는 기준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늘어나면은 채권, 즉 매출 채권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즉 상품을 외상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끊는다든가 또는 보험을 받았다 그런다면 이것이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좌자산 안에 보면은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재고자산은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재고는 파는 데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팔고 나면은 다시 매출 채권으로 넘어가고, 매출 채권은 흔히 이야기하는 남들한테 제가 돈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받는데 또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의 점을 감안한다 보면, 일단은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좌 비율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유동부채 말씀드렸죠. 1년 이내에 대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좌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예금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좀 전에 유동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1년 이내에, 즉 누가 1000억을 너 1년 이내에 갚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150% 정도의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1년 이내에 갚아줄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당좌 자산 같은 경우,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이 유동부채, 즉 이것은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1000억에 되는 어떤 자금을, 야, 너 1년 이내에 이 1000억 되는 거 다 갚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채무자가 당당하게 1년도 필요 없고 내가 3개월 이내에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율이 바로 당좌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당좌 비율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 그런다면은, 적어도 정말 기본적인 어떤 비율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활용을 적재적소하게 잘할 수 있냐, 즉 얼마나 쌓아놓는 현금이 많으냐에 따라서 기업이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인가 또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뭐 예시를 좀 들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재무 비율이, 즉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 것 같습니까? 바로 롯데라는 그룹인데요. 물론 롯데라는 그룹이 상식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롯데라는 그룹이 아주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재무 비율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이게 뭐 화면에 적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비율이요. 바로 유동 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비율이 부채 비율인데 제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그만큼 좋다는 것은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200% 또는 많게는 220%까지의 유동 비율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와 반대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이 종목을 때려서 미안한데요. 두산인프라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 비율은 사실은 100%가 안 되는 시점이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덜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정말 2008년도, 2009년도 때 정말 이제 안 좋은 부분으로 만났었는데요.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 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들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밥캣이라는 것을 인수합니다. 밥캣. 세계 최대의 중장비 부품 회사죠.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영위하는 사업이 중장비 쪽 사업, 즉 기계 쪽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대 중장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외형의 성장성이 아주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밥캣을 인수하면서 결과적으로 두산은 아주 비싸게 인수했습니다. 비싸게. 투자의 기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투자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죠. 근데 밥캣을 아주 비싸게 인수하는 거죠. 근데 재무 비율이 안 좋았던, 즉 유동 비율이 안 좋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가 하강이 되는 것이죠. 경기가 하강이 된다는 것은 물건을 못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팔지 못하면 매출도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데 빚이 많은 회사는 줄어드는 매출은 줄어드는 것인데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을 인수하면서 두산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롯데가 현금 보유 비중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롯데가 2008년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M&A로 다른 기업을 잡아먹었던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4조 원 가량의 M&A를 단행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막 흔히 이야기하는 뭐 허덕허덕거릴 상황에서 롯데는 4조 원이라는 돈을 시장에 풀면서 좋은 기업이라는 좋은 기업은 싹싹 가져가는데요. 결국 이 두산이 이 밥캣을, 즉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을 내다 파냐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두산 주류를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시장에다가.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부여한 두산 주류를 시장에다가 공개 매각을 시작하는데, 이 공개 매각을, 즉 M&A, 인수했던 기업이 뭐냐 하면은 롯데칠성이라는 것이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약 8천억 가량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두산 주류가 나왔던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6천억입니다. 6천억? 작은 돈은 아닌데 롯데칠성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주 시장에 대해서 롯데칠성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욕심을 많이 들였었는데, 결국 두산주류가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팔면서 롯데칠성은 완전히 흔히 이야기하는 횡재를 했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만큼 자금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알짜 기업을 팔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유동성의 잣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갈 것이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인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해서 자기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즉
자기 자본에서 부채가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총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채라는 것은 타인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순수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 내 주머니에, 쉽게 생각을 해서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 이게 총자산이 되고요. 근데 이 100만 원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었고 남한테 빌린 돈이 5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여기서 부채는 50만 원이 되고 자본은 5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쉽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인 자본 비율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타인 자본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그만큼 갚아줘야 될 어떤 위험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 너 언제까지 돈 갚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채 비중이 높으면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부채 비중이 작으면은 갚아야 될 돈도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성이 좀 많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채 비율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부채 비율의 적당한 비중은 약 200%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 100억이면 부채가 200억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적당한 게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 정도까지는 줄여야지만은 우리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200%라는 기준이 나타난 게요.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국내 어떤 뭐 퇴출 기업들이 속속 나타났었는데, 이 퇴출 기업들의 문제가 다 부채 비율이 400%, 평균적으로 40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너네 부채 비율 200%까지 다 줄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00%가 공공연한 어떤 부채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200%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0% 또는 50% 정도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빌린 돈이 없다 그러더라도 내가 돈을 빌린 돈이 없다 그러더라도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0%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동 비율이, 즉 뭐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자 비율이 좋지 않은 회사가 부채 비율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안정성 지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009년 12년도 보면은 유동 비율은 100%가 안 되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은 2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칠성을 잠시 보면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유동 비율이 140%가 넘어가고요. 부채 비율은 60%도 안 되는 선입니다. 즉, 유동 비율이 좋은 회사는요, 무조건 부채 비율이 낮게 돼 있고요. 유동 비율이 안 좋은 회사는 부채 비율이 높게 되는데, 다른 예시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한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았던 어떤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2008년도, 2009년도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뭐 350%까지 부채 비율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50% 정도 나와 있는 모습. 즉, 유동 비율이 안 좋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안 좋고요. 부채 비율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유동 비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좋은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을 살펴보면요. 삼형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900% 정도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채는 거의 없죠. 무차익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안전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동 비율이 좋은 회사는 부채 비율이 반드시 낮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반드시 유동 비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좀 나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거 보는 것이 차트가 바로 삼형전자인데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해서 경기가 다시 침체로 돌아선다 그러더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현금 유동성 비율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2009년도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2008년도 때 아무도 설비 투자를 단행하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단행을 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단행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독일, 대만 업체들도 아무도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는 5조 원이라는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경쟁업체들을 뒤로 완전 밀어내버린 상태거든요. 그만큼 돈의 힘, 즉 유동 비율이 주가에 차지하는 영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쟁력,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무게중심이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유동 비율이 반드시 낮고요.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이 높으면 반드시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재무제표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말들이 좀 많은데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즉 주가가 좋을 때 또는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경기가 나쁠 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고 안정성에 대한 지표도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죠. 왜냐? 경기가 좋으면요. 아무 기업이나 다 물건을 잘 팔아요. 물건을 잘 팔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당분간 높다 그러더라도 다시 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도 이 이자를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물건을 팔지 못하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의 하락 방향성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했던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 부채 비율에서 잠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뭐 차입금 의존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 비용 부담률, 고정장기 접할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재무 안전성 진단법인데요. 이 사례를 들어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만 잘 검토한다면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 즉,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라든가 수급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맞춰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바로 삼형전자라는 종목을 좀 예시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전해질 콘덴서 사업업체라고 좀 보시면,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업체인데요. 이 알루미늄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즉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콘덴서가 무조건 사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제품의 매출액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삼형전자의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삼형전자의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은 이게 아주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제가 잠시 그 재무 비율에 대해서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전혀 없죠. 근데 현금 보유 비중은 유보율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채가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아니, 부채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본다 그런다면 시가총액이 2420억입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약 1000억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값어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공장을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 공장이 있는데 성남 공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보유 비중이 2000억이 넘거든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억 원이고 성남공장 부지만 판다 그러더라도 3천억이라는 돈, 2천억 돈이 나오면 합이 3천억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망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로, 즉 PBR로 계산을 한다 그런다면은 회사가 망했을 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2,400억인데 회사가 총 망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3천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3천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하고는 조금 비켜간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적 역시 주가에서는 빠질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리 주가가 또는 아무리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된다 그러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것이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꼭 재무제표가 좋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적으로 재무제표의 어떤 기본, 즉 재무제표가 기본이 받쳐져야지만은 나중에 영업도 잘할 수 있고 또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차트를 보면 삼형전자의 주가는 단기간으로 본다 그런다면 만원대에서 13,000원대에서 지루한 어떤 박스권 장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만원에서 12,000원, 13,000원이 마디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2,100원이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 12,000원대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 그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13,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 매수에 좀 기회로 삼으시고요. 단기적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물론 사실은 11,000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다면은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재무제표가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루머가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 팀장님, 네. 재무제표 상에는 전분기용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좋지만 또 단기 순손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대차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 또는 부채 비율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을 영업이익이라 하냐면은 회사가 주력적인 매출액을, 즉 회사가 주력으로 제품을 팔고 주력적으로 제품을 판 것에 대해서 남긴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인데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돈을 남긴 것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다른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롯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파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음료 매출액이죠. 근데 여기서 뭘 파냐 하면은 술도 팔아요. 위스키라든가 아니면은 술도 조금씩 파는데 그러면은 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바로 음료거든요. 그래서 주력 제품을 팔고 이익을 남긴 것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결국 주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명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이익을, 즉 여기까지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의 감가상각비 또는 매출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순이익까지 갈라 그러면요. 아주 많은 단계가 남아있어요. 영업의 비용을 빼줘야 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경상이익이 나타나면 여기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빼줘야 되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 가는 단계에는 단계가 많습니다. 즉 영업하고는 무관한 이익들이 가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좋아졌는데 단기 순이익은 안 좋아졌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수익 악화, 단기 수익 악화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남긴 이익은 많았는데 영업 외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좀 매출액도 좋아져야겠죠. 왜냐? 물건을 팔아야 이익을 남기거든요. 물건을 안 팔면 이익 안 남죠. 결국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면은 팔아야지 이익을 나든 손실이 나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가장 퍼펙트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급격히 하락을 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장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신팩이라는 종목을 잘 살펴보면요. 주가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은 7월달, 즉 6월 이후에 7월달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7월 이후 8월달에도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타납니다. 이 급락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단기 순이익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실적 발표가 나타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장대 연봉을 만들어냈죠.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나타났었는데 매출액이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갑자기 단기순이익이 급감한 이유가 뭐냐? 단기순이익이 급감하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갑자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법인세 비용을 좀 많이 납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법인세 비용이 많이 납부했다는 것은 이 법인세 비용은 나중에 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많이 납부할 수도 있고 적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적게 납부했으면 올해 많이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 많이 납부하면은 내년에 적게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세금을 좀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에게 사람들이 신팩을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회사에 전화 통화를 하고요. 신팩을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한 어떤 상승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때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은성 팀장님의 재무 안전성 진단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정은성 팀장님이 강조하신 기법 그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문자입니다. 53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솔케미칼을 12,700원에 20%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단기와 장기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전략 한번 짜주시죠? 네, 일단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이 나타났죠. 주가가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2,000원대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15,7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해드리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안정성 지표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 안정성 지표를 잘 살피면은 유동 비율이 지금 현재는 60%가 넘지 않고요. 부채 비율은 80%가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재무제표, 즉, 재무 비율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 비율은, 즉, 근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왜 단기 급등을 하냐?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 비율은 사실은 재무제표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좀 맞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전년도 매출액이 2009년 1년도 매출액이 지금 1924억 원인데요. 올해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보면은 상당히 비중이 좀, 그러니까 정보가 좀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쭉 내려간다 보면은 LCD라든가 반도체에 사용하는 가산화수소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의 매출액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LCD라든가 반도체의 등심을 잘 살펴보면 IT 업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LCD라든가 반도체 업체, 즉 IT 업황이 호황이 되면은 주가가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IT 업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은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이 과산화수소라는 것은 IT 업종이라든가 즉 LCD라든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소독 약으로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즉 필수적인 어떤 매출액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의 어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라든가 지금 현재의 어떤 재무 성장성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 호조, 즉 성장성에 무게중심이 맞춰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면요. 일단은 주가가 단기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단기 과열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4,5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차트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차트를 본다 그런다면은 전 고점대가 14,500원입니다. 근데 주가가 14,500원대 지금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들어냈었는데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들어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14,500원대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14,500원대는 단기 저항선인지 모르겠지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다만 단기 조정이 나타나고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기법. 오늘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나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정 팀장님 출연하실 때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가 끝난 뒤에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